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손이 거칠어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나는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세면대 앞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다가 거울 속 내 손이 눈에 들어왔다.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 있었고 검지 첫째 마디는 늘 약간 붉게 부어 있었다. 세제 냄새가 손 전체에 배어 있어서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없었다. 그냥 미끄러울 뿐이었다. 32년이었다. 인천 부평 골목 안쪽 기름집 옆에 끼어있던 세탁소를 시작한 지 32년. 남편 재만이가 가난 판정을 받은 해가 도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 나는 그때부터 혼자였다고 봐야 한다. 남편은 진단받은 지 11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4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나는 9살짜리 아들과 남겨졌다. 울 시간이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세탁소 문을 열었다. 도연이는 옆집 경숙 씨에게 맡겼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맡기고 간 와이셔츠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분류하면서 속으로 그냥 이것만 생각하자, 이 셔츠들만 생각하자 다짐했다. 재만이 생각은 저녁에 도연이가 잠든 다음에 해야 했다. 낮에 그 생각이 올라오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32년이 흘렀다. 도연이는 자랐다. 키가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졌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느 날부터 면도를 했다. 대학을 갔고 군대를 다녀왔고 취직을 했다. 회사는 서울 마포에 있는 IT 기업이었다. IT가 뭐냐고 내가 묻자 도연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컴퓨터 관련이요, 엄마. 요즘 다 IT야. 나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들이 매일 정장을 입고 서울로 출근한다는 게 그냥 좋았다. 내 손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도연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그날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저녁을 챙겨 먹던 중이었다. 혼자 먹는 밥에는 오래전부터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았다. 계란 2개와 김치면 충분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도연이 이름이 떴다. 엄마, 나 여자친구 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얼마나 됐냐? 한 1년 됐어. 1년이나? 왜 이제야 말해? 소개시켜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좀 더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나쁜 소식을 전할 때 그런 목소리를 냈다. 성적표를 가져올 때나 운동화를 잃어버렸을 때나 친구 집 유리창을 깼을 때나. 나는 그 목소리를 30년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챘다. 혹시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말 못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야, 그냥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들이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걸 캐묻는 것이 내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그냥 기다렸다. 기다리면 결국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다. 서지안을 처음 만난 것은 그로부터 3주 뒤 부평역 근처 한정식 집에서였다. 나는 미리 나가서 기다렸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해서 홀 안쪽 자리에 앉았다. 옷은 제일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을 꺼내 입었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했다. 어울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렇게 나왔다. 도연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지안이가 따라 들어왔다. 첫 인상은 한마디로 세련되었다는 것이었다. 키가 크고 전체적으로 각이 잡혀 있는 느낌. 옷도 단순했는데 왠지 비싸 보였다. 눈이 날카로운 편이었지만 웃을 때는 부드럽게 완화되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지안이에요. 목소리가 또렷했다. 인사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1시간 남짓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안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집은 강남 쪽이라고 했다. 부모님도 계시냐고 물으니 계시다고 했다.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아직 일을 하신다고 했다. 나는 주로 들었다. 지안이가 이야기를 잘했다. 자기 이야기를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적지 않게 전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이 아이를 지켜보았다.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은가. 솔직히 그 자리에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뭔가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너무 잘 정돈되어 있어서 안쪽이 보이질 않았다.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은 보통 어수선한 순간에 보이는 법인데 이 아이는 어수선한 구석이 없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지안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손이 차가웠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것은 그해 겨울이었다. 도연이가 주말에 내려와서 밥을 먹자고 했다. 나는 갈비찜을 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나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 나는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걸어가면서 대답했다. 그래. 집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수돗물을 틀었다. 그릇을 씻는 소리가 났다. 얼마나 필요해? 도연이가 잠시 뜸을 들였다. 송도 쪽에 신축이 있어. 지안이가 그쪽을 원하거든. 계약금이랑 중도금 합치면 2억이 조금 넘는데. 나는 물을 잠갔다. 고무장갑 안쪽에서 손이 젖어 있었다. 2억. 나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한번 굴려보았다. 그게 얼마인지 나는 알았다. 세탁소에서 아침 8시에 문 열고 밤 8시에 문 닫으며 30년 넘게 모은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 2억이 그 돈에서 얼마나 큰 덩어리인지.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요. 나는 고무장갑을 벗었다. 알았어. 엄마가 해보마. 걱정 말고 너는 행복하게 잘 지낼 생각만 하려문. 도연이가 일어나서 내 쪽으로 왔다. 엄마 고마워. 나는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번 토닥였다. 그래. 더 말이 없었다. 사실 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선명하다. 이 돈이 나한테는 30년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그래도 이게 맞는 일이다 였다. 아들이 좋은 출발을 하는 게 맞는 일이었다. 내 손이 거칠어진 이유가 이거 아닌가 싶기도 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해두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다. 계약서는 단순했다. 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은 윤혜자가 제공한 것이며 증여가 아닌 조건부 지원임을 확인한다. 이하의 사유 발생 시 자금 제공자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조건들은 몇 줄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들 앞에 내밀었다. 도연이가 종이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이게 뭐야? 서류야. 읽어봐. 우리 사이에 이런 게 왜 필요해? 믿으면 되지. 나는 아들 맞은편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다. 믿어. 근데 이건 믿음이랑 다른 문제야. 도연이는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한번 흔들고는 볼펜을 들었다. 서명을 하면서 말했다.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감정보다 사물을 먼저 챙긴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탁소를 30년 운영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말보다 종이를 믿는다는 것이었다. 약속은 사람이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건 상황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나는 이것을 절대 쓸 일이 없기를 바랐다. 진심으로. 결혼식은 4월이었다. 하객이 200명 가까이 됐다. 신부 측 하객이 많았다. 지안이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친정, 친척들. 나는 좁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뭘 먹으면 목에서 걸렸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었다. 그냥 복잡했다. 도연이가 웨딩드레스 입은 지안이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재만이를 생각했다. 이 자리에 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속으로 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지안이 쪽 어머니 미경 씨와는 그날 처음 제대로 마주쳤다. 예식장 로비에서 인사를 나눴는데 미경 씨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펄이 들어간 분홍 재킷에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을 들었다. 도연이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쪽도요. 짧은 인사였다. 그 짧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다. 결혼식 날은 그런 느낌들을 붙잡고 씨름할 자리가 아니었다. 신혼집은 송도였다. 도연이 부부가 입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탔다. 새 아파트 단지는 크고 번듯했다. 건물들이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어느 것이 우리의 집인지 한 번에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지안이가 문을 열었다. 집 안에서 뭔가 좋은 향이 났다. 디퓨저 냄새인 것 같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현관이 넓었다. 내가 계약금을 낸 집이었는데 막상 들어서니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집 안 구석구석에 지안이의 취향이 가득했다. 살구색 패브릭 소파, 둥근 조명, 창가에 줄지어 선 화분들. 나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갔다. 잘 꾸몄네. 감사해요. 인테리어는 제가 다 했어요. 그래, 예쁘다. 나는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일 것 같았는데 건물들이 시야를 막았다. 그래도 높으니까 탁 트인 느낌은 있었다. 도연이가 안방에서 나왔다. 엄마 왔어? 응. 밥 먹고 가요. 지안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왔다. 과일이었다. 예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앉아서 과일을 집어먹으며 집 안을 둘러봤다. 이 집이 생기기까지 든 돈을 나는 알았다. 이 창문, 이 마루, 이 천장. 다 내가 새벽부터 세탁기 돌리고 다림질하며 번 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그 생각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서늘했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이었다. 집들이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다. 지안이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밝았다. 어머니, 저희 집들이 하려고요. 제 회사 동료들이랑 친구들 몇 명 오는데요.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음식을 하러 오라는 거였다.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엌 일을 하러 오라는 뜻이었다. 말의 모양새는 도와달라이지만 내용은 달랐다. 그런데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지나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다. 이참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어차피 나는 음식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들이 번갈아가며 올라오다가 결국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래, 가마.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메모지를 꺼냈다. 뭘 해가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다.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지만 먹기 좋다. 잡채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전 종류도 하면 좋겠다. 동그랑땡이랑 녹두전.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집들이 당일. 나는 오전 10시에 아파트에 도착했다. 장바구니 2개의 재료를 나눠 담아왔다. 갈비는 전날 밤부터 양념을 재워뒀다. 버스 안에서 흔들릴 때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다. 지안이가 문을 열었다. 화장이 되어 있었고 옷도 잘 차려입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짐이 많다. 이리 줘요. 지안이가 장바구니 하나를 받아들었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넓고 깔끔했다. 조리대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 저 오늘 좀 정신없을 것 같아요. 꽃도 받아야 하고 애들도 오면 맞이해야 하고. 음식은 어머니 믿어요. 나는 앞치마를 꺼냈다. 그래. 지안이는 거실로 나갔다. 나는 혼자 냄비를 찾았다. 싱크대 아래를 열어 뒤졌다. 찜기는 2번째 서랍에 있었다. 도마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3번 위치를 바꿔가며 찾았다. 내 집이 아니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랐다. 그래도 손은 알아서 움직였다. 갈비를 냄비에 올리고 불을 켰다. 잡채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지안이가 음악을 틀었다. 분위기 좋은 외국 팝이었다. 나는 팔을 썰면서 그 음악을 들었다. 손님들이 오기 2시간 전부터 혼자 서서 일했다. 손님들이 12시가 조금 넘어서 오기 시작했다. 여자들이 많았다. 지안이 나이 또래의 세련된 사람들. 들어오면서 집이 예쁘다, 인테리어가 어쩜 이러냐 소리들을 했다. 지안이는 웃으면서 직접 다 했다고 했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났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이 바빴다. 어머니 그거 빨리 거실에서 가져다 주세요. 웃음소리가 네,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엄마 술도 좀 따라줘요. 지안아, 빨리요. 손님들 이 기다리세요. 음식들 다 내가 한 거야? 알겠습니다. 지안이의 어머니 그거 빨리 목소리가 가져다 주세요. 들렸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엄마 술좀 아침부터 따라줘요. 했어요. 빨리요. 손님들 기다리세요. 나는 뒤집개를 알겠습니다. 멈췄다. 어머니 그 한 박자 있다가 다시 움직였다. 아침부터. 나는 어젯밤부터 양념을 재워뒀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서 일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었다. 2시간 반 동안 혼자 이 부엌에서 일했다. 아침부터 라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지안이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준비를 한 것이 맞을 수도 있었다. 내가 아침 일찍 와서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전을 뒤집었다. 노릇하게 익었다. 거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지안이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나는 부엌 창 너머로 거실을 봤다.
지안이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편안해 보였다. 부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시선을 다시 프라이팬으로 내렸다. 무언가가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가라앉았다. 뭐라 이름 붙이기 애매한 것이었다. 억울함이라고 하기엔 내가 자청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기에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다. 나는 다음 전을 올렸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다시 났다. 손님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설거지는 당연하게도 내 몫이었다. 지안이는 손님들과 수다를 떨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도연이는 일찍부터 거실 한쪽에서 손님들과 자리를 함께 했지만 설거지 자리로는 오지 않았다. 나는 4시간 가까이 서서 일했다. 그릇을 닦으면서 나는 어떤 감정도 과하게 키우지 않으려 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가 가겠다고 했다. 요리해 주겠다고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릇을 헹궜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다. 아침부터. 그 두 마디가 조용히 가슴 안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말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없는 것처럼 말해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간 것. 나는 거기 있었는데 없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다. 지안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왔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남은 거 좀 드세요. 괜찮아, 나 이제 가마. 이렇게 빨리요? 좀 쉬다 가세요. 나는 장바구니를 챙겼다. 집 멀어. 가마.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나는 도연이를 불렀다. 도연이가 나왔다. 엄마 벌써 가? 응.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말했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나를 봤다. 앞치마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머리가 열기 때문에 약간 부스스해졌다. 손은 물기가 남아서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무엇이 서운한지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무언가가 서운하다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그것을 오래 붙잡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그날 밤 미경 씨가 온다는 이야기는 미리 듣지 못했다.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진 것이 오후 4시 반쯤이었다. 나는 이미 가려고 신발까지 신었는데 지안이가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밝아졌다. 엄마 지금 와? 응, 와. 와. 전화를 끄는 지안이가 나를 봤다. 저희 엄마가 온대요. 어머니도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않을래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고 몸이 꽤 피곤했다. 그런데 지안이의 얼굴을 보니 거절하기가 애매했다. 오늘 처음 부엌 일을 도와줬고 사돈과도 한 번 더 얼굴을 보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 좀 더 있다 가마. 나는 신발을 다시 벗었다. 소파에 앉았다. 도연이가 커피를 내왔다. 엄마 힘들었죠? 괜찮아. 음식 진짜 맛있었어. 손님들이 다 뭐냐고 하더라. 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맛있었으면 됐지. 도연이가 내 옆에 앉았다. 잠깐 모자가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다. 그 짧은 순간이 좋았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다. 미경 씨가 도착한 것은 오후 5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벨이 울렸다. 지안이가 뛰다시피 해서 문을 열었다. 엄마. 지안아, 집들이 끝났어? 많이 왔어? 응, 많이 왔었어. 미경 씨가 들어오다가 나를 보았다. 눈이 잠깐 멈췄다. 아, 도연이 어머니도 오셨네요. 예, 왔어요. 집들이 오신 거예요. 그 물음이 묘하게 걸렸다. 집들이 온 것이냐는 뜻인지 다른 이유가 있냐는 뜻인지. 어투가 딱 어느 쪽이라 잘라 말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었다. 음식 좀 도와주러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미경 씨는 소파에 앉으면서 집 안을 둘러봤다. 지안아, 집 진짜 잘 꾸렸다. 인테리어 내가 다 한 거야. 응, 내가 다 골랐어. 우리 딸 역시. 대화가 자연스럽게 두 모녀 사이로 흘러갔다. 나는 소파 한쪽에 앉아서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방문객이었다. 이상한 감각이었다. 이 집을 마련하는데 돈을 낸 사람은 나인데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이방인 같은 사람도 나였다. 미경 씨는 딸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실제로 딸 집이 맞으니까.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저녁이 되었다. 지안이가 주방에서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었다. 아까 집들이 음식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 뭔가를 더 차린 모양이었다. 나는 거들려고 일어섰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지안이가 말렸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앉았다. 저녁을 4명이서 먹었다. 도연이, 지안이, 미경 씨, 나. 밥을 먹으면서 대화는 주로 지안이와 미경 씨 사이에서 흘렀다. 친정집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지안이 회사 이야기. 도연이는 가끔 끼어들었고 나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낯선 식탁이었다. 나는 며느리와 사돈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쪽이 말을 잇고 있는데 끼어드는 것이 어색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없는 사람 같았다.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떠먹으면서 나는 어릴 때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늘 밥상 한쪽 끝에 앉아서 제일 마지막에 드셨다. 먹는 속도가 빨랐던 것은 빨리 먹고 치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모습이 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비슷한 감각을 느끼면서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새삼 알았다. 밥이 끝난 뒤 미경 씨가 말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피곤해서. 당연하지, 엄마. 안방 써. 안방? 거기 너희 방 아니야? 오늘 우리는 작은 방 쓸게. 엄마가 편하게 자야지. 나는 차를 마시면서 그 대화를 들었다. 안방을 친정어머니에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머니가 오셨으니 편한 방을 드리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있다는 것이었다. 돌아보니 아무도 나한테는 묻지 않았다. 자고 가실 거냐고, 어디서 주무실 거냐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잠깐 스쳤다. 설마 했다.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는 현실이 되었다. 저녁 9시쯤 지안이가 거실 구석 쪽으로 걸어왔다. 손에 이불을 들고 있었다. 얇은 면 소재였다. 베개는 없었다. 어머니, 오늘 늦으셨으니까 그냥 주무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여기 이불 드릴게요. 지안이가 소파 옆 바닥을 턱으로 가리켰다. 나는 지안이를 봤다. 그 눈이 뭔가를 피하고 있었다. 시선이 내 얼굴에 정확히 닿지 않았다. 이불을 내밀고 있는 손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말은 태연하게 했지만 본인도 어딘가 이게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이불을 받았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다. 지안이가 미경 씨 쪽으로 돌아가면서 나직이 말했다. 엄마 들어와서 짐 풀어. 두 모녀가 안방으로 사라졌다. 도연이는 작은 방 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 쪽을 봤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거실에 혼자 남았다. 불은 보조등만 켜져 있었다. 소파 뒤쪽으로 창문이 있었고 밖에는 다른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다. 조용했다. 나는 이불을 바닥에 깔았다. 차가운 마루 위에 얇은 이불 하나. 앉아서 한동안 그냥 있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손이 낮에 물에 오래 담겨 있어서인지 마디마디가 뻐근했다.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굳이 계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계산이 슬픔을 키우는 방향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알았다. 뻐근한 손이 알았고 서 있다 앉으니 무릎이 아프다는 것이 알았고 등이 결린다는 것이 알았다. 이것들이 전부 오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몸이 기억했다. 30년의 피로가 지금 이 차가운 마루 위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자정이 넘었을 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거실까지 닿았다. 집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신축이었는데 벽이 생각보다 얇았다. 미경 씨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세탁소 한다고 했지? 인천에서. 응. 거기서 돈 얼마나 벌겠어? 그게 돈이 되는 일이야. 지안이 목소리. 엄마 몰라. 어쨌든 집값은 내주셨잖아.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겠어. 허리 굽혀서 나뭇 빨아서 모은 거잖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잘 대해드려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러겠어. 야,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지. 시어머니잖아. 갖추고 있어. 오늘 보니까 밥은 다 해드시고 설거지도 다 시키던데.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셔서 하신 거야.
오라고 한 건 너잖아. 꼭 식모 같더라야. 도와달라고 한 거지. 근데 뭐 기꺼이 하시던데? 일하는 게 좋은가 봐. 잠깐 조용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분노인가? 아니면 서러움인가? 아니면 그냥 허무함인가? 딱 떨어지지가 않았다. 다 조금씩이었고 그 조금씩이 뒤섞여서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또렷하게 남은 건 미경 씨의 마지막 말이 아니었다. 지안이의 말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러겠어. 그랬다.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었다. 지안이도 그걸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항상 그럴 수 없는 상대가 오늘 내내 부엌에서 서서 일을 했고 지금 이 집에서 차가운 마루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다. 모욕이라는 단어를 나는 쉽게 쓰고 싶지 않았다. 그 단어는 너무 커서 한번 마음속에서 꺼내면 다시 넣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정리했다. 오늘은 많이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형광등이 꺼져 있어서 천장은 그냥 어두웠다. 창문을 통해 바깥 불빛이 약하게 들어왔다. 재만이가 죽고 나서도 잠을 못 자는 밤이 많았다. 그때는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내일 세탁소에 맡겨진 것들이 몇 벌인지 셌다. 다음 달 임대료가 얼마인지 생각했다. 도연이 학원비를 어디서 끌어올지 계산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머릿속에서 붙잡고 있어야 다른 생각이 못 들어왔다. 그 시절 이후로 나는 막연한 감정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집에 돌아가면 월요일에 손님 바지 수선이 있었다. 수요일에는 예식장 셔츠 12벌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목요일에는 세금 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그것들을 순서대로 생각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새벽 3시쯤 조용히 일어났다. 이불을 정리하고 핸드백을 들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간단히 했다. 거울을 보았다. 눈 아래가 약간 부었다. 잠을 못 자서인지 울어서인지 구분이 안 됐다. 울었는지도 잘 몰랐다. 눈물이 났는지 기억이 없었다. 그냥 얼굴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나는 뒤를 한번 봤다. 조용한 집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자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는 로비 벽을 봤다. 새 아파트답게 깔끔하고 환했다. 이 건물이 올라가는데 들어간 계약금의 절반 이상이 내 통장에서 나갔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자꾸 입끝이 올라갔다. 서럽다는 게 결국 이런 건지도 몰랐다. 너무 오래 쌓이면 웃음처럼 나오기도 하는 것. 엘리베이터가 왔다. 나는 탔다. 문이 닫혔다. 새벽 4시에 송도는 고요했다. 바람이 차가웠다. 외투를 여미면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이 시간에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다. 없으면 택시를 타야 했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냥 걸었다. 발이 가는 대로. 건물들이 크고 높았다. 길도 넓었다. 이 도시는 전부 새 것이었다. 오래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오래된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곳이 낯설었다. 편리하고 번듯한데 왠지 뿌리가 없는 느낌이랄까. 땅이 아직 이 건물들을 몸에 익히지 못한 것 같은. 정류장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았다.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이 노란 불빛을 내리고 있었다.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전화를 할 사람이 없었다. 이 시간에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경숙 씨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싫었다. 우리 도연이 얘기가 동네에 돌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새벽 공기를 마셨다. 싸늘했다. 그런데 폐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다. 집 안에 있을 때보다 숨쉬기가 편했다. 나는 그 차가운 공기를 천천히 내쉬면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처음 드는 생각이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동안은 그런 질문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 도연이가 잘 크기를 원했고 가게가 망하지 않기를 원했고 건강하기를 원했다. 그것들은 다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나 외의 것들을 향한 바람이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새벽 정류장 벤치 위에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올라왔다. 나는 그것에 아직 대답을 하지 못했다. 버스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섰다.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6시가 가까웠다. 세탁소 옆 작은 원룸이 내 집이었다. 들어서자마자 세제 냄새가 났다. 여기서 15년을 살았다. 손바닥만 한 부엌, 창문 하나, 욕실.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이. 손으로 입을 막지도 않았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것들이 흘러나왔다. 오늘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칠 때의 것인지, 아침부터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것인지, 차가운 마루 위에서 잠을 못 자던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오래된 것인지. 다 섞여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냥 흘렸다. 충분히 흘리고 나서 나는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찬물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래 있다가 수건으로 닦았다. 거울을 봤다. 이 얼굴이 67년이었다. 많은 것들을 겪어온 얼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세탁소를 30년 넘게 운영한 얼굴. 나는 거울 속 나를 오래 들여다봤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순간에 화를 내지 않았다. 참아서가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선해야 한다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그게 옳은 사람의 태도라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 밤 마루 위에서 누워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참다가 결국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선한 것인가? 나는 수건을 개어서 선반에 올려놨다. 아직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질문은 이제 생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다음 날 도연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새벽에 가셨어요? 일어나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잘 들어가셨어요? 나는 한참 그 문자를 봤다.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했을 것이다. 그것은 알았다. 도연이가 나쁜 아들이어서 어젯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이 아이는 그냥 어디서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한테도 아내한테도 양쪽 다 잘해주고 싶어서 결국 아무한테도 제대로 못해주는. 잘 들어갔어. 나는 그렇게만 답했다. 서운하다는 말, 마루 위에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다는 말, 안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거실 바닥에 있었다는 말. 그것들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지 확신이 없었다. 도연이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엄마 그냥 이해해. 나는 그 말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가게를 열고 닫으며 평소처럼 지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옷을 받고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하고 저녁에 문을 닫았다. 점심은 혼자 먹었다. 저녁도 혼자 먹었다.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 가게에서 일하는 손이 예전과 달랐다는 것이다. 달라졌다기보다 뭔가를 더 의식하게 됐다. 다림질을 하면서 나는 이 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생각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는지. 그 많은 것들 중에 나를 위해 한 것이 몇이나 되는지. 세탁기 안으로 옷을 넣으면서 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방향의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잘랐다.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할 일을 하는 게 낫다고. 그런데 이제는 자꾸 올라왔다. 막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마루 위에서 뭔가가 열린 것 같았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 하나가 열린 것처럼. 그 안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나는 다림질을 하면서 그 먼지를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도연이에게 전화를 한 것은 열흘쯤 뒤였다. 가게 마감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은 다음이었다.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눌렀다. 도연이가 받았다. 엄마, 도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말해. 집들이 날. 그날 이후로 생각을 좀 했어. 응, 내가 잘못한 거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엄마가 솔직하게 한 번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마루 이야기, 미경 씨 이야기, 새벽에 혼자 나온 이야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흥분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말했다. 도연이가 한참 침묵했다. 엄마, 그날 지안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나는 예상했던 말이었는데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는 그랬어. 엄마, 그냥 이해해줘. 지안이가 아직 어머니랑 어색한 거야. 거기서 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예전에 나였으면 끊었을 것이다. 알았어 하고 끊었을 것이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삭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끊지 않았다. 도연아, 응. 엄마가 그냥 이해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침묵.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준 집에서 엄마가 가서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새벽에 혼자 바닥에서 잠을 못 자고 나왔어. 그걸 그냥 이해해야 하는 게 맞아? 도연이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기다렸다. 엄마, 미안해. 짧은 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야. 도연아, 엄마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한테 묻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도연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내가 그때 엄마한테 방을 들였어야 했어. 미안하긴 한데 그걸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다 지난 일을. 그래. 암튼 미안해, 엄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아들이 미안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심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가 해결되는 느낌이 없었다. 미안함과 변화는 다른 것이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다. 갈등이 싫으니까. 양쪽 다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또 엄마만 조용히 참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었다. 나는 그 패턴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패턴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다. 다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날 밤 내가 내린 첫 번째 결심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찾은 것은 도연이와 통화를 한 다음 주였다.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부동산, 재산, 약정서 이런 단어들을 입력했다.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몰랐다. 한참 뒤적이다가 결국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예전 방식이지만 이쪽이 나한테는 더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인천에 있는 법률 사무소 몇 군데 번호를 적어뒀다. 그리고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전화를 했다. 첫 번째 사무소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받았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세 번째 사무소에서 비로소 예약이 잡혔다. 최태성 변호사와의 첫 면담은 수요일 오후였다. 사무실은 부평 시내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약간 뻐근했다. 4층 복도 끝에 나무 문이 있었고 문 옆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최태성 법률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이 나를 맞이했다. 안쪽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최태성 변호사는 40 중반으로 보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가 약간 벗겨지기 시작한 편이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는데 어지럽지 않고 정돈된 어지러움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다.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 안에는 2년 전 아들에게 서명을 받아둔 서류가 들어 있었다.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던 종이.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으려 했던 것.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집을 마련해 줬어요. 제 돈으로. 집 명의는 아들 이름이고요. 이 서류는 그때 아들한테 받아둔 약정서예요. 최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 창밖을 봤다. 낡은 건물들이 보였다. 이 동네는 내가 오래 살아온 동네였다. 작성하실 때 변호사 조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때도 법률 사무소에서 했어요. 양식이 잘 되어 있네요. 확인 도장도 있고. 최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나를 봤다. 이걸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집들이 이야기를 했다.
마루 이야기를 했다. 새벽에 혼자 나온 이야기를 했다. 아들과 통화한 이야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메모를 하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내가 다 말하고 나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소유권 회수를 원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꺼내서 훑어봤다. 약정서 조항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자금 제공자가 심각한 모욕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가족관계에서 현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심각한 모욕적 처우. 내가 그 말을 천천히 따라 말했다. 최 변호사가 나를 봤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진행 여부는 어머니 결정이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등에 핏줄이 보였다. 만약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이에요. 상대방이 이를 받으면 협의가 진행되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약정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아들 부부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이 집에서 나가게 된다. 내가 돈을 내서 마련해 준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싸게 된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살폈다. 통쾌함인가? 아니었다. 그런 감정이 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왜 여기 왔는가? 나는 눈을 떴다. 제가 오늘 결정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요. 천천히 생각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봉투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런 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최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계단을 내려왔다. 사무실에서 나와 길을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생각보다 많다는 말. 내가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었다.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저 사무실 계단을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이다. 나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나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위로가 됐는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았다. 흔한 일이라는 게 그 일이 덜 아프다는 뜻은 아니니까. 다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오래전 일을 생각했다. 재만이가 죽고 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였다. 이름도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세탁소 문 열지 마. 한 달만 쉬어. 그 정도는 쉬어도 된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 아주머니가 특별히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쉬어도 된다는 말이 처음으로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 지금도 비슷한 게 필요한 것 같았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 집에서 나와도 된다. 그 집을 돌려받아도 된다. 그것을 원해도 된다. 버스가 왔다. 나는 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부평 시내가 흘러갔다. 오래된 상가들, 익숙한 간판들, 좁은 골목들. 내가 살아온 동네였다. 나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봉투를 손으로 짚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로부터 2주가 더 지났다. 그 사이에 도연이한테서 연락이 2번 왔다. 한 번은 문자였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한 번은 전화였다. 짧은 통화였다. 별 내용이 없었다. 어떻게 지내냐, 밥은 먹냐, 가게는 잘 되냐. 그런 이야기들. 그날 밤 있었던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도연이는 그것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했으니 끝난 거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다. 편한 쪽을 선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어려운 숙제는 내일로 미뤘고 불편한 대화는 피했고 갈등이 생기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크게 고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상처가 있는 아이니까 좀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부드러움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가게 다림질대 앞에 서서 그 생각을 했다. 내가 아들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준 것인가? 불편해야 할 순간에 불편하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불편한 것을 마주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 생각은 아들을 향한 것인 동시에 나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나도 오랫동안 불편한 것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냥 참았다. 참는 것과 마주하는 것은 다른 일인데 나는 그것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다리미를 들었다. 셔츠 깃부분을 폈다. 결심이 굳어진 것은 생각보다 별것 아닌 계기에서였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하나가 세탁소에 들어왔다. 70이 가까운 남자였다. 이름은 몰랐다. 오래된 단골이었는데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냥 오면 반가운 사람이었다. 와이셔츠 3벌을 맡기면서 그가 말했다. 요즘 어때요, 사장님? 그냥 전향요. 얼굴이 좀 다르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웃었다. 티가 납니까? 조금. 나는 영수증을 쓰면서 말했다. 결정해야 할 게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무슨 결정인지는 몰라도 그 단골이 말했다. 결정 못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랑 뭘 해야 할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이랑. 나는 영수증 쓰는 손을 멈췄다. 사장님은 어느 쪽 같아요? 그는 옷을 두고 나갔다. 나는 그 사람이 나간 문을 한동안 봤다. 어느 쪽인가? 나는 알고 있었다. 뭘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게 무서운 것이었다. 무엇이 무서운가? 아들이 나를 원망할까봐. 며느리가 나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할까봐.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내가 욕심쟁이처럼 보일까봐. 그 두려움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전부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다. 내가 무서운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완성하고 수납함에 넣었다. 그리고 가게 전화기를 들었다. 최태성 변호사 사무소 번호를 눌렀다. 네, 최태성 법률사무소입니다. 저번에 방문했던 윤혜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를 끊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한동안 느꼈다. 나쁜 떨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오는 떨림 같았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세탁소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게 욕심인가? 아닌 것 같았다. 욕심이라면 처음부터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했을 것이다. 욕심이라면 그 약정서를 서랍 깊이 넣어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쓸 일이 없기를 바랐다. 진심으로 바랐다. 다만 어떤 것들은 한 번쯤은 바로잡혀야 한다. 그것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나는 그 사실을 사전에 도연이에게 알리지 않았다. 알렸다면 도연이는 달려왔을 것이다. 울면서 사과했을 것이다. 지안이도 왔을 것이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 달라진 태도가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나는 그 패턴을 원하지 않았다.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됐다. 수신인은 장도연. 발송하고 나서 이틀이 지나면 도착할 것이었다. 나는 그 이틀을 평소와 똑같이 보냈다. 아침에 가게를 열었다. 옷을 받았다. 세탁기를 돌렸다.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가게를 닫았다.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잠깐 봤다. 잠자리에 들었다. 무너지지 않았다. 이틀 동안 흔들리는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밤에 누워서 도연이 어릴 때 생각을 했다. 9살짜리가 아빠 없다는 걸 처음 실감했을 때 표정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크면서 나한테 기대온 것들을,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그 아픔이 결정을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왜인지는 정확히 몰랐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두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고. 사랑하니까 넘어가야 한다고. 그런데 사랑이 참음과 같은 것이라면 나는 30년 동안 사랑해왔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 7시였다. 나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이 이름이 떴다.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낮았고 당겨져 있었다. 응, 이거 뭐야? 읽어봤어? 읽었어.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내용 증명이잖아. 집 돌려달라고. 엄마, 이게 진짜야?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았다. 진짜야. 전화기 너머에서 도연이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해? 먼저 나한테 말을 하지. 이게 말이 돼? 갑자기 내용 증명이 오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 나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도연아, 나도 먼저 말을 했어. 전화로 했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침묵. 그냥 이해하라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몰랐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렇게까지.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그냥 참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항상 그래 왔으니까. 도연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저녁이 깔리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도연아, 엄마가 오래 생각했어.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쉽지 않았어. 근데 결론은 냈어. 엄마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돼?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만나면 흔들릴 것이다. 아들 얼굴을 보면 흔들릴 것이다. 그 흔들림이 나쁜 게 아니었다. 나는 아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진심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과 결정을 바꾸는 것은 달랐다. 지금은 만나지 않을 거야. 엄마,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박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거칠어진 손등 부은 마디 낡은 반지 하나. 오래된 손이었다. 이 손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 손을 오래 내려다봤다. 이후 열흘 동안 도연이가 4번 전화를 했다. 나는 2번은 받고 2번은 받지 않았다. 받았을 때 도연이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안이도 잘못을 알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집을 뺏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잘 지낼 방법을 찾자. 가족이 다 함께 잘 지낼 방법.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이 무엇을 전제하는지도 알았다. 엄마가 한 발 물러서 주면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다는 전제. 결국 물러서야 하는 사람은 나라는 전제.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받지 않은 2번의 전화 중 1번은 지안이한테서 왔다. 처음이었다. 지안이가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을 때 나는 한참 바라봤다. 받지 않았다. 나쁜 감정에서가 아니었다. 지금 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안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복잡해질 것이었다. 사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었다. 어떤 이야기든 목소리로 들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뵙고 싶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가게를 평소처럼 운영했다. 바꾼 것이 있다면 저녁 시간을 조금 다르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전에는 저녁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일찍 누웠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그게 습관이었다.
요즘은 저녁을 먹은 뒤에 산책을 나갔다. 집 주변 골목을 걸었다. 별 목적 없이. 그냥 걸었다. 가게 옆 골목을 나와 큰 길로 나가서 공원 쪽으로 걸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왕복 30분 남짓.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걸으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장을 봐야 한다거나 심부름이 있다거나. 그냥 걷는 것이 어색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좋아졌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됐다.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은 손이 바빠서 머릿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걸으면서는 손이 한가하니까 생각이 잘 됐다. 어느 저녁에는 걸으면서 재만이를 떠올렸다. 재만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내 편을 들었을까? 아들 편을 들었을까? 아니면 둘 다 야단쳤을까? 재만이는 성격이 직선적인 사람이었다. 아마 야단쳤을 것이다. 양쪽 다. 지안이한테는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도연이한테는 옆에서 뭘 봤냐고 했을 것이다. 그 상상이 조금 웃겼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깐 그 생각을 했다. 재만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혼자 결정을 해온 것이었다. 그 세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지쳐있게 만들었는지 잘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집행일이 결정된 것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였다. 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확정됐고요. 집행관과 이사업체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부엌 의자에 앉았다.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중순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드님 측에 별도로 연락하시겠습니까? 나는 생각했다.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공식으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다. 결정이 끝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인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에 나가야 했다. 오늘은 두툼한 겨울 코트 수선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집중해야 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다. 언제나처럼. 집행 당일 나는 그 아파트에 가지 않았다. 가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집행관과 이사업체가 일을 할 텐데 거기 내가 있어봐야 좋을 게 없었다. 도연이 부부도 있을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그날 가게를 열었다. 평일 아침이었다. 손님들이 드문드문 들어왔다. 나는 옷을 받고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했다. 라디오를 낮은 볼륨으로 틀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였다. 정오쯤 최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열쇠는 사무소로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완료. 그 단어가 한참 눈앞에 있었다. 열쇠를 받으러 간 것은 집행 사흘 뒤였다. 최 변호사 사무소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무릎이 여전히 뻐근했다. 4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봉투를 건넸다. 안에 열쇠 2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봉투 안을 들여다봤다. 열쇠 2개. 현관 열쇠와 우편함 열쇠였다. 작고 차가운 금속이었다. 이게 내 것이었다. 이 열쇠들이 연결된 집이 내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제 법적으로도 내 것이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다. 당연히 기뻐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기쁨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조금 생소했다. 무감각한 게 아니라 고요한 것이었다. 오래 걸어온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그 고요함. 나는 거리로 나왔다. 송도 아파트에 처음으로 혼자 들어간 것은 열쇠를 받고 나서 이틀 뒤였다. 버스를 타고 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려서 걸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때라 바람이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나무에서 새잎이 올라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현관 앞에 섰다.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가 다 나갔다. 살구색 소파도 둥근 조명도 창가의 화분들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루 위에 햇빛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소리가 났다. 빈집은 소리를 크게 만들었다. 거실 가운데 서서 창밖을 봤다. 건물들이 시야를 막았지만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파랬다. 나는 한동안 그냥 서 있었다. 이 집이 생기기까지 든 세월을 생각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연 날들. 겨울에 손이 틀어 터졌던 날들. 도연이 학원비가 모자라서 경숙 씨한테 잠깐 꿔서 썼던 날. 재만이 기일마다 혼자 제사 지내고 나서 남은 밥을 먹던 날들. 그 날들이 다 이 마루 위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슬픈가? 그렇기도 했다. 서운한가? 그것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 아래에 다른 것이 있었다.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내가 손님이 아니라는 감각. 처음으로 이 마루 위에 내가 온전히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안방을 들여다봤다. 미경 씨가 자고 간 방이었다. 지안이가 안방을 내주고 나한테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건네던 날. 그 밤이 이 결정의 시작점이었다.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창이 2개였다. 햇빛이 잘 들어왔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안을 봤다. 이 방에서 내가 자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 내가 들어와 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집을 돌려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 그 다음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집을 정리하고 팔 수도 있었다. 세를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 서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살면 어떨까? 지금 사는 세탁소 옆 원룸에서 여기로 오면 어떨까? 버스 거리가 멀어지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다. 넓은 집에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외로움은 지금도 있는 것이었다. 원룸이라고 덜 외롭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여전히 파랬다. 나는 한 가지를 처음으로 허락했다. 나도 좋은 것을 가져도 된다. 그 허락이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를 건드렸다.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그냥 흘렸다. 빈 방에 혼자 서서. 햇살 속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집을 나오면서 나는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다. 아직 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이 집을 어떻게 할 건지. 도연이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정하는 것들이었다.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건지였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문을 잠갔다. 열쇠를 핸드백에 넣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엄마,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지안이 친정에 있어. 엄마 보고 싶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 있었다. 보고 싶다는 말. 나도 보고 싶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아들이었다. 내가 키운 아이였다. 밉지 않았다. 밉다는 감정은 한 번도 없었다. 그냥 아팠던 것이었다. 그래. 나도. 짧게 답했다. 이틀 뒤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받았다. 엄마, 응, 미안해. 알아. 지안이도 미안하다고 해. 나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지안이 마음은 지안이한테서 직접 들을게. 응. 그렇게 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사이의 침묵이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생각 중이야. 집은요? 그것도 생각 중이야. 나한테 다시 줄 생각은 없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 도연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알았어, 엄마. 도연아, 응, 엄마가 욕심 부린 게 아니야. 알지? 알아. 엄마는 그냥 제자리에 있고 싶었어. 응,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도연이가 작게 말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못해줬어. 미안해, 엄마. 나는 눈을 감았다. 이 말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그러나 왔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다. 그래. 그것만 알면 돼. 봄이 깊어졌다. 나는 세탁소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았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저녁 산책을 거르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다.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먹고 싶은 것을 시켰다. 가게 한쪽 벽에 작은 거울을 하나 달았다. 세탁소에 거울이 왜 필요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달고 싶어서 달았다. 일하다가 가끔 거울을 보면서 이 얼굴이 오늘 어떤가 확인했다. 나쁘지 않은 얼굴이었다. 이제는 손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낡았다는 생각만 하지 않았다. 이 손이 해온 것들을 같이 봤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고 지탱해 왔는지. 지안이한테서 연락이 온 것은 봄 끝 무렵이었다. 문자였다. 어머니 직접 뵙고 싶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참 생각했다. 지안이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 지안이는 사과를 할 것이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만나봐야 알 것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괜찮아요. 인천 부평 쪽으로 와줄 수 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다. 네, 갈게요. 어머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떨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다. 이 만남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모르는 것과 함께 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근처 카페로 나갔다. 지안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일어났다. 어머니, 앉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지안이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자세가 반듯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다. 예전처럼 정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돈 안쪽에 무언가가 보였다. 편하지 않은 것이 보였다. 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안이가 입을 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해요. 지안이가 잠깐 눈을 내려깔다가 올려봤다. 어머니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집들이 날 음식을 어머니가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것처럼 받아들였고 그날 밤 어머니를 바닥에서 주무시게 한 것도 그게 당연한 일처럼 행동한 것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왜 그랬어요? 지안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기다렸다. 솔직히 말하면 지안이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그냥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든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제가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분. 희생하는 것에 익숙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서늘해졌다. 희생하는 것에 익숙한 분.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래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게 지안이 눈에는 무한히 써도 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지안 씨. 네, 내가 희생하는 것에 익숙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서 해온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요. 그 선택을 내가 계속하려면 그 선택이 존중받아야 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나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의무가 되니까. 지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약간 붉어졌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니. 나는 지안이를 봤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았다. 지금 당장 믿음이 생겨야 할 필요는 없었다. 시간을 두고 보면 됐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요. 두고 보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지안이가 작게 웃었다. 네, 어머니. 카페에서 나왔다. 지안이와 헤어지고 혼자 걸었다. 뭔가 해결됐는가?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러나 시작됐다는 느낌은 있었다. 지안이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느낌. 포장 없이. 골목을 걸으면서 나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다시 떠올렸다. 집들이 날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던 때부터. 아니, 더 이전부터였다. 세탁소 문을 처음 연 날부터. 아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가던 날부터. 남편 기일마다 혼자 제사 지내던 밤들부터.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묻기 시작했다. 대답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았다.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았다. 이 집을 어떻게 할 건지도 여전히 생각 중이었다. 도연이와 지안이가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질문이 있다는 것이 달랐다. 예전에 나는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가게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형광등 불빛이 익숙하게 켜졌다. 다림질대 위에 오늘 마저 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섰다. 다리미에 스팀을 올렸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손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다 그려지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 이 손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가게 안에 따뜻한 빛이 들어왔다. 나는 다림질을 계속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다림질대 앞 낡은 의자에 걸터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세탁기는 멈춰 있었다. 거리 소음도 잦아들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누군가 알아줘서가 아니었다. 칭찬을 받아서도 아니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 속 내 눈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한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그 단순한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나는 오래 참았다.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다. 그런데 참음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진다. 목소리도 원하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그렇게 조금씩 지워지다 보면 나중엔 거울 앞에 서도 누가 있는지 모르게 된다. 나는 이제 안다. 자존감이란 대단한 게 아니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것이었다. 그것 하나가 흔들리지 않으면 웬만한 것들은 지나갈 수 있었다. 혼자라서 가능했다. 혼자이기 때문에 오롯이 나만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게 외로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였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잘한 일은 그 서랍 속 종이를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다. 세상은 종종 조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본다. 참는 사람을 끝없이 참을 사람으로 본다. 나는 그 시선에 오래 길들여졌다. 그런데 길들여진 것은 바꿀 수 있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딱 맞는 때였다. 67살에 처음으로 나는 내 편이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 아침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게 생각을 했다. 오늘 들어올 옷이 몇 벌인지, 수선 맡긴 것 찾아가는 날이 언제인지. 나를 위한 생각은 그 뒤에도 잘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지금은 다르다. 송도 아파트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나는 천천히 일어난다. 서두르지 않는다. 냉장고를 열고 먹고 싶은 것을 꺼낸다.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과일을 씻어서 접시에 담는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대충 차리지 않는다. 나를 위한 상이니까 오히려 더 정성껏 차린다. 그 밥상 앞에 앉아 첫 숟가락을 뜰 때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햇살 드는 창가,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 이것들이 행복이었다. 오래전부터 이 정도는 누려도 됐는데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번 돈이었다. 내 손으로, 내 시간으로, 내 젊음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나를 위해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만이 그 돈의 올바른 쓰임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절반만 맞는 것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이것이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 아들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르다. 그 문장이 이제는 선명하다. 예전에는 그 경계가 흐렸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아들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결국 나를 지웠다. 아들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아들에게도 진짜 힘이 된다. 무너져가는 사람 옆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설 수 없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오늘 하루를 기꺼이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나이에 이렇게 귀할 줄 몰랐다. 네, 이렇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만히 행복하고 사랑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